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단 하나의 동맹국을 콕 찍어서 바로 대한민국을 찍어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미국의 국방이익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하라고요. 상원은 내년 5월 1일까지, 하원은 올해 11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우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동맹국을 못 믿으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동맹국 하나를 찍어서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한국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됐겠습니까?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미국 동맹국이 있습니다. 네이토 국가들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어요. 근데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조사 명령이 떨어진 나라는 우리입니다. 미국이 괜히 동맹국 조사한다고 나서진 않아요. 그만큼 중국 공산당의 침투가 한국에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주류 언론은 오늘도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구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의회 역사상 최초라는 말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 내부를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동맹이라도 주권 국가의 내부 사정을 의회 명령으로 조사하는 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선을 이번에 넘은 겁니다. 그것도 하필 한국을 대상으로. 왜 지금? 왜 한국인가? 여기서 미한 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북한 억제, 방향을 북쪽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38선 너머만 보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돼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고 그 대가로 군사기술과 물자를 받으면서 군사적 팽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핵심 전략 경쟁자로 놓고 인도태평양 전체를 재편하는 중입니다. 이 그림 안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북억제 하나가 아니라 대북억제에 대중견제까지 더해지는 이중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죠. 한국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이미 침투해 있는 친중 세력들 때문에 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이 바로 이번 조사입니다. 물 흘러가듯 흐름이 바뀌면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태풍의 정면으로 맞서다가는 쓸려나갑니다. 지금 미한동맹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됐는지부터 점검하겠다는 게 미국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럼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 세 가지 침투 루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번 조사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일부 의견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공동조사가 아니에요. 미 국방부가 상하원의 요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부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동의하든 반대하든 미국은 이미 한국 안의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포함해서요. 첫 번째는 첨단 기술과 인프라 침투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합자회사 제안을 합니다. 같이 만들자고 하죠. 자본 조금 투자하고 벤치마킹 한다며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기술을 익히고 어느 정도 빼낼 거 다 빼내면 발을 뺍니다. 쌍용 자동차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투자에 들어왔다가 기술만 가져가고 그냥 털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체리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진짜 우려하는 건 한국방산 공급망입니다. 중국산 부품이 한국방산 제품에 들어가 있다면 미국은 그걸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K방산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잖아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세가 공급망 문제 하나로 꺾일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게 미국이 이번에 보려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군민복합 이중용도 공급망입니다.
중국에는 군민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간용으로 팔려도 군사 목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제품이나 부품을 말해요. 스마트폰 부품이 드론에 들어가고 통신 장비가 군사 통신에 쓰이는 식이죠. 그러니까 민간용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씁니다. 싸니까 씁니다. 근데 그 부품이 최종적으로 한국 완제품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출되면 거기에 Made in Korea 딱지가 붙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부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군용으로 들어오는 중국 기업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용으로 들어오는 건 일단 손을 못 댑니다. 국방부 소관이 아니니까요. 상무부 제재와 국방부 제재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 틈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는 그 틈을 한국에서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 대상첩보 활동입니다. 평택기지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외 미군 기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28, 500명의 미군이 있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요. 최신 전력과 장비가 집결해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스파이 입장에서는 로또입니다. 28, 500명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서 누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알 수 없어요. 기지 주변 주민을 포섭해서 어떤 비행기가 새벽에 내려왔는지, 어떤 장비가 움직였는지, 특정 날 무슨 훈련이 있었는지, 이런 기초 첩보부터 시작해서 통신망 침투, 네트워크 해킹까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인적 정보 수집, 전자 정보 수집, 공급망, 백도어 심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군 최전방 CCTV 일부가 중국산이고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 눈이 이미 뚫려 있다는 얘기가 공개 보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시정했다는 보고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무섭지 않으세요? 공급망 백도어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한미연합 작전 정보까지 연결됩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세우는 연합 작전 계획, 위기시 통신 방식,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안에 중국산 부품이나 시스템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작전 계획이 베이징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가지 루트 중에서 사실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술도 공급망도 군 기지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뚫립니다. 기계가 스스로 비밀을 넘기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 기계 앞에 있는 사람이 넘기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작업이 있어요. 통일 전선 공작, 줄여서 통전 공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 포섭입니다.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까지냐면 정치인, 언론인, 학자, 기업가, 시민운동가, 그리고 판사까지 포함됩니다. 판사까지 포섭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도 패한 건 병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시죠?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져와도 내부에 구멍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게 바로 이 친중 공동체의 규모와 깊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중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미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 약 80만 명, 이들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력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일 결속을 방해하는 공작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문제로 감정이 격화될 때마다 그 배경에 중국의 인지전과 여론전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통해 역사 문제를 자극하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감정을 부채질하고 그 결과 한미일 삼각협력이 흔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과 감정 싸움을 하는 동안 중국은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류 언론이 이걸 왜 크게 다루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통전 공작이 무서운 건 단순히 개인을 포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섭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인은 법안 논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언론인은 기사 프레임을 잡고 학자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가는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전부 연결돼 있을 때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 보이시나요? 경제적 침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척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빼내거나 미국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분야에 한국을 통해 우회 침투하는 방식을 씁니다. 백도어를 심는 거예요. 직접 미국을 뚫기 어려우니까 한국을 경유지로 쓰는 겁니다. 한국이 자기도 모르게 CCP 첩보 작전의 중간 다리가 되는 구조예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조용히 보고서만 쓰고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나오면 세 가지 방향에서 강력한 압박이 나올 거라고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정보 공유의 조건화입니다. 한국이 방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걸 맞추지 못하면 대북 정보, 대중정보 제공이 끊깁니다. 북한 핵동향, 중국 군사 움직임, 이런 정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정보가 없으면 눈이 먼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보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정 등급 이상의 기밀을 공유받으려면 그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합 작전 계획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기술 협력의 조건화입니다. 중국산 부품 배제 여부를 정밀 검사하겠다는 것,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운영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시정해라, 이런 요구 조건이 구체적인 리스트로 나올 겁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 시장에 계속 들어가려면 이 조건을 통과해야 해요. 싸다고 중국 부품을 써온 결과가 이겁니다. 당장의 단가 절감이 동맹 신뢰를 날리는 자충수가 된 거예요. 한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비용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치러야 할 대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압박들이 한국 정부만 향한 게 아닙니다. 기업도, 연구소도, 대학도 포함됩니다.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 대학, 중국 자본이 들어간 스타트업, 중국 기업과 합작한 제조업체, 이 전부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투명성의 강제화입니다.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될 겁니다. 민간용이라고 해도 중국의 국민융합 체계 안에서 해당 제품을 써서 만들어진 한국 제품이 미국 방산 납품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냐 물으면 역사학자들은 7년 전부터 조짐이 보였는데 내부가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고는 있었는데 대비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물어볼 때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을 보세요. 총리가 올라오자마자 대만 문제는 일본 문제와 동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히토류를 무기로 쓰려 했더니 일본은 즉각 대체 물질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건드려도 안 흔들리는 구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요.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되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자는 안미경중 논리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여전히 크고 관광객도 크고 공급망도 얽혀 있어요. 거기다가 통정 공작으로 포섭된 인사들이 사회 각층에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흔들기 쉬운 고리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공략 포인트를 한국으로 정했다는 게 그게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구조적 현실입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한국이 자꾸 외따로 놓이는 현상, 그 배후에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있다는 걸 워싱턴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직접 조사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한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한국 내 CCP 영향력 공작에 대한 국내 대응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국회에서 당연히 했었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했던 것들, 미국이 그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국내 방첩 체계 강화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미 경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미국 의회가 이번 조사로 그 질문에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가 한국에서 시작되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샘플링이에요. 한국 케이스를 정리하면 그 모델이
태국, 필리핀, 호주, 독일, 유럽,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이 가장 심각하게 당했으니까 여기서 완성된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국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들여다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동맹국 침투 방식 전체를 추적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안보의 범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안보는 군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기술 문제도, 공급망 문제도, 심지어 사회 여론 형성도 이미 안보의 영역입니다. 중국이 그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군이 지키는 안보만 안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부품, 공장의 통신 장비, 군 최전방 CCTV, 이게 다 안보입니다. 이 새로운 안보 개념을 국민 전체가 인식해야 해요. 둘, 방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간첩법이 개정됐다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9월 10일부터 개인이나 조직도 간첩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이걸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해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입법 작업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이번 미국의 조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셋, 한미동맹의 틀을 확장해야 합니다. 대북 억제 하나에서 대북 대중 대러 복합 억제 체제로, 이게 워싱턴이 요구하는 방향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 방향이 맞습니다. 북한만 보고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이 배후에 있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만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미국하고 진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미국이 생각하는 미한동맹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국은 북한 억제 수단으로 미국을 봐왔고 미국은 이제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의 부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간격을 메우지 않으면 동맹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껍데기만 남는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사드 트라우마를 붙잡고 안미경중의 환상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바뀐 판에 맞춰 우리 스스로를 재정비할 것인지 국제관계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바뀌면 쫓아가야 합니다. 태풍을 맞서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 보고서가 완성돼서 공개됐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당하고 나서야 움직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이걸 아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덜 당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군 CCTV가 뚫리고 방산 공급망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사회 엘리트층이 포섭되는 동안 이게 뉴스가 되지 않은 겁니다.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지금 미국 의회를 움직인 겁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습니다.